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에 발사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어제 발사가 원래 계획돼 있었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새벽에 발사하는 거라서 아침에 일찍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보려다가 하루 연기돼서 오늘 이제 발사를 했고 다 지켜보고 나왔습니다. 출근했죠. 아침에 한 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6일일 거고 우리로는 17일 아침인데 이게 7차 시험 비행이죠? 네, 7차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부스터가 올라갔다가 이 젓가락 집게로 잡았던 것이 5차였고 지난번 6차는 트럼프 당선인이 함께 구경했었는데 이것 때는 센서 고장으로 있어서 집게를 잡지 못하고 바다 위에 수직으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이 7차였던 겁니다. 7차의 뭐 하여튼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지금까지 특징은 이 스타쉽이 올라가서 스타쉽이 올라가서 화성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간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스타링크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즉 우주 공간에서 약 50개의 스타링크를 내보내는 연습을 하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새로운 목표였는데요. 그것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인 건가요? 일단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지금 뭐 한 번에 다 성공할 수는 없고요. 올해만 해도 스타쉽이 20회 정도 최소 그 시험 발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완벽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 다 보셨던 것처럼 슈퍼 헤비 부스터 이 끌어올렸던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집게로 또 이번에 또 잡았죠. 이 부분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 본 가장 큰 목표였던 스타쉽이 우주로 나가서 50개의 스타링크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가상 연습하는 테스트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8분 50초, 8분 30초 만에 통신이 끊겼을 정도로 스타쉽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쉽이랑 이 헤비 부스터랑 분리될 때부터 로켓 하나가 점화가 되지 않았고요. 여기 총 6개밖에 쓰지 않는데 여기는 밑에는 부스터는 32개를 쓰지만 그중에 하나가 점화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통신마저도 두절되는 이러한 사고가 난 거죠. 대기권 밖까지 못 나간 건가요? 네, 나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대서양에서 그냥 사라진 거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아마 폭발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7분 30초 되니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두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 발사체 1단 발사체는 내려와서 집게 잡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야 될 쪽에서 뭔가 엔진이 자꾸 꺼지더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죠. 네, 그 통신이 두절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스페이스X에서 없지만 스타쉽은 실패했지만 부스터는 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부스터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하게 센서 고장이나 지난번처럼 이런 일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큰 기술적인 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5차 실험 때 잡았잖아요. 그때 있었던 로켓 엔진, 이 로켓 엔진을 하나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30몇 개 중에서 하나가 뭐 크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 스페이스X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재활용을 통해서 로켓 발사의 비용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그 하루 전날 블루 오리진도 한 2년 동안 연기해 오다가 처음으로 블루 오리진 여러분 아마존을 만들었던 제프 베조스가 2000년도에 만들었던 우주 탐사 이 프로젝트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요. 발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제프 베조스가 재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배가 갔습니다. 배가 가서 그 배 위에 떨어지는 걸로 됐는데 즉 스페이스 X처럼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안 되고 배 위로 착륙하는 거를 시도했었는데 착륙하지 못했어요. 거기도 실패를 했군요. 거기는 이제 발사만 큰 우주 발사체를 갖다가 발사하는 데만 성공한 것이지 재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도 의미 있는 작업을 했지만 뭐 다 조금씩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실험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블루 오리진도 대형 왜냐하면 크기 차이를 보면은
스타쉽이 한 400피트, 우리식으로 하면은 121m, 한 40층짜리 높이고요. 그다음에 뉴 글린이라고 해서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썼던 것은 320피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30층 빌딩, 네. 스타쉽은 40층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도 대단히 큰 발사체를 쏜 거고, 이것이 발사 자체는 성공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층 빌딩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는 게 그게 나가다가 하늘에서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빌딩 하나가 전소해서 공중에서 없어져 버린 엄청난 일이네요. 네, 돈도 엄청 들었을 텐데. 네. 거기 아까 위성들 실려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성을 진짜 위성은 아닌데요. 가짜 위성을 50몇 개를 실어서 실제 위성이 하나당 1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50톤을 넘게 적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무게만큼? 네, 실제 무게만큼.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지난번까지의 6차 실험까지의 스타쉽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처음으로 스타링크까지 해가지고 같이 터지면 이제 손실이 크니까 이거를 스타링크하고 동일한 무게를 똑같이 제조해서 50세기인가 5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우주 밖으로 내보내서 우주에서 이 가지고 올랐다는 가짜 스타링크가 전소화하는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불타버리는 거죠. 그거는 폭발시키는 건가요? 그런 식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실험을 못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러면 아마 8차 실험, 9차 실험에서는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안정화될 때 스타링크를 스타쉽이 이제 실제로 저궤도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업무를 맡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한 단계씩 계속 실험하면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 팔콘 9이 성공하기 직전에 팔콘이 그러니까 이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그 발사하는 데서 재활용하는 게 실패했으면 이 스페이스 X는 부도가 났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성공하면서. 그때 자금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실험하는데 실패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서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면서 스페이스 X가 살아났고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타링크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금 벌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돈을 벌고 있거든요. 스타링크도 돈을 버는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 위성들을 쏴주면서 다른 위성들을 쏴주면서 위성 그 대여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쏴주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는 여러분 흑자입니다. 이런 흑자가 있으니까 스타쉽을 갖다가 더 큰 이러한 로켓을 쏘는 데에 대한 엄청난 R&D 비용을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로켓만 계속 발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팔콘 9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쏘고 한 번은 스타링크를 위해서 한 번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한국의 위성 뭐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쏴주면서 그 위성의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콘 9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면서 돈을 버는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수익을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R&D 작업을 하면서 더 큰 로켓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스페이스 X는 이미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즈니스 궤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이스 X가 나사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정부의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선순환이 되는 흑자 구조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발사했지만 뭐 돌아오는 데까지는 실패했던 거 말씀 주셨는데 수준이 어때요? 이거 스페이스 X하고 비교를 하면. 뭐 이거를 제가 뭐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은 아마존은 지금 벌써 이게 3년이 늦은 거예요. 3년이 늦었다라는 건 이제 스페이스 X에 비해서 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러한 전문가들 지금 아마존만 그만 해도 블루 오리진만 해도 직원이 11,0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로 지금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고 있는 거고 제프 베조스가 이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막 어렸을 때 막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 달나라를 가는 이걸 보면서 가장 감명을 배워서 꼭 반드시 우주 산업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아마존 창립 6년 만에
이 블루 오리진을 그 당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아마존 회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블루 오리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존하고 병행하면서 2000년부터 해서 대단히 제프 베조스도 우주 산업에 대한 야망과 욕망 그 목표가 꿈이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스페이스 X에 뒤처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은 아직까지 블루 오리진은 흔히 말하는 적자 구조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고 한 2, 3년은 최소한 스페이스 X에 뒤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케네디 대통령이 잘 날아가는 건 60년대 초반인데 어째 연세 많으셔서 계속 꿈을 꾸고 계신 건데 어쨌든 그러면 경쟁 체제인 건가요? 이 우주 산업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좀 베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산업은 이제에서 민간 산업으로서의 우주 산업은 이제 커지는 거고 스페이스 X만 있지 않을 거고 블루 오리진만 있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우주 산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 기업만이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3, 제4에 생길 것이다. 예를 들자면 로켓랩스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소형이지만 재활용 로켓을 계속 지금 벌써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로켓랩스 같은 경우에도 중형 로켓을 그러니까 쭉 팔콘 9 정도 수준이 중형입니다. 팔콘 9 정도를 재활용하는 로켓 실험 발사를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뭐 카이스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활용 가능한 로켓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래서 근데 규모는 대단히 작은 로켓 수준이지만 재활용이 여러분 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꿈을 이루려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 화성 가기서 인류가 이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저는 사실 회의적이지만 그러려면 100만 톤을 실어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의 현재 비용으로는 1톤당 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0억 달러면은 그러면은 100만 톤이면 1000조 달러가 필요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1년 GDP가 29조 달러예요. 그러면 1000조 달러를 무슨 돈으로 마련을 해요. 아무리 뭐 국가가 뭐 지원을 해주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1000배 정도의 발사 비용을 낮춰야만 가능하다. 비용을 1000분의 1로 낮춰야 된다. 꿈은 화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의 우리가 지금 최대한 돈 벌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배 정도 비용을 나는 거고 그러려면 뭐예요? 1000조 달러가 1조 달러 돼야 되는 거죠. 1조 달러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화성탐에 대한 것은 100만 톤을 나른다고 했는데 이거를 40년간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1년에 250억 달러밖에 안 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계산인 거예요. 250달러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렇죠. 250달러 정도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벌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경제적으로 화성에 가든 못 가든 1000배의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인 비즈니스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쾌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를 저궤도 위성을 무진장 많이 지금 띄우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개수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 이 국토방위부하고 계약을 해서 흔히 말하는 스파이 위성도 저궤도를 지금 엄청나게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도 뛰어오르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경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저궤도 위성이 새로운 지평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타링크죠. 이것이 이제 국방 산업도 바꾸고 있는 거고 민간에서도 바꾸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게 요즘 많이 올해 CES 가시는 분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해외 비행기를 타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분 인터넷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로 하는 거예요? 네, 스타링크로 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근데 예를 들자면 한국은 좀 비싼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뭐 하와이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들은 이걸 이제 무료로 좌석 비용에다 포괄시켜서 이제 받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만 받겠습니까? 수많은 선박들도 다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수많은 선박들도 하고요. 이 큰 대형 선박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어선들 있잖아요. 조그만 어선들. 조그만 어선들도 나가면 다 이 무선으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 바다에서 뭐 중계소 설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 인터넷이 돼서 인터넷 전화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안전해진 이런 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지장 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99.9%가 인터넷에 연결되시잖아요. 근데 한국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인터넷 강국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33%예요. 인터넷 쓰시는 분들이. 아직 멀었군요. 근데 여러분 이 가격이 스타링크가 얼마나 현명하게 하냐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월 비용을 받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월 10달러예요. 엄청 싸네요. 그쵸. 월 1,500원. 그렇죠. 그런데 뭐 짐바브웨 같은 15,000원이죠. 경우에는 네, 30달러. 15,000원.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경제 수준에서 되는데 45,000원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케냐에 있는 유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2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5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있는 유선 인터넷보다 50%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스타링크 쓰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뭐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스타링크에 대한 구매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100여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곧 쓰겠다라는 뭐 이러한 뭐 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스타링크만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10달러 뭐 20달러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원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어차피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네. 전 세계 한번 깔았잖아요. 깔면은 비싸게 받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 국방부하고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최근까지 한 달 전까지는 스타링크로 계약을 안 맺었더라고요. 계약을 맺게 되면은 몇 개를 맺겠어요. 탱크마다 다 붙이고 비행기마다 다 붙이고 해군 함정마다 다 붙이면 근데 거기다 10달러 받겠습니까? 아까 말했더라도 짐바브웨는 30달러, 케냐에는 가나는 10달러 이런 식으로 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수를 규모의 경제잖아요. 처음에 고정 비용은 높게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주만 떠다니는데 뭐 수리 비용 정도만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손익분기점에 벌써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버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나요? 모르겠어요. 외신 보도도 나오고 한국 언론 보도에서도 뭐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보도를 해서 실제로 뭐 언제 정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우선은 올해 내에 스타쉽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스타링크에도 버전 1, 버전 2, 버전 3가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의 버전 3를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10배가 증가하고요. 업로드 속도가 25배가 증가해요. 그러면 6G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아직은 여러분 6G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현재는 버전 2 정도 수준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팔콘 9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물건들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스타쉽은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스타링크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6G로 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안테나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원래는 피자판 말에 했었거든요. 요즘 A4 종이로 크기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안테나 크기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크기를 퀄컴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퀄컴에서 만드는 스타링크의 모뎀이죠. 일종의 안테나. 그 크기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통신산업 자체가 지형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의 통신산업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뭐 정치적으로 또 지금 극우인 이탈리아 총리하고 국장하면서 거기 통신산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통신산업을 국가가 보통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신산업은 국가 결정이니까 그렇죠. 해서 스타링크를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교란이 일어날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통신사들이 이 5G라든지 4G라든지 또는 유선 인터넷에 까는데 투자에 되게 소극적이에요. 자꾸 소극적이면 우리 그냥 스타링크랑 계약해버리겠다. 계약해버려가지고 판을 바꿀 테니까 너네 적극적으로 투자 임해라라고 위협을 쓰는데 매기 효과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판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 6G로 되는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2026년에 이 스타링크의 버전이 좋아지고 6G의 속도가 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 퀄컴 칩이 들어 있어서 스타링크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러면 특히 비즈니스맨들 해외 로밍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전 세계에 단일한 전화번호가 하나 생기죠. 스타링크로.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이거는 어차피 전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국가별 통신 비용이 단일 체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일본 여행 간다고 해서 미국 출장 간다고 해서 스페인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로밍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하게 뭐 한국 82번 누르고 나서 뭐 한국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번호 누르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단일한 전화번호 체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통신사들은 위협적이죠. 저렇게 되면
한 미국 기업이 우리가 통신은 보통 그래도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허가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SKT나 KT나 LG 플러스가 되게 위협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아마 한국에서 된다라면 이렇게 무선 통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 좀 오지라든지 지역에서 이 도심하고 좀 먼다든지 이런 곳에다가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5G만 깔기 좀 되게 어렵거든요.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5G는 마스터를 즉 이 중계소를 되게 촘촘히 세워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인구가 좀 밀도가 낮은 지역을 만들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LG 플러스나 KT나 SKT나 스타링크가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인터넷망과 통신망들을 같이 협업해서 구축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님은 스타링크 들어와서 한국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 외 지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지역에다가 촘촘하게 마스터를 깔기에는 너무나도 고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만 지금 5G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욱더 인구가 소멸될수록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서울이라고 더 많이 깔고 지역이라는 거 안 깔고 할 수는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이런 차별이 심각해지면 이것이 지역 소멸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고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수도권은 예를 들면 특히 스타링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안테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한국은 사실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죠. 통신 잘 터지고 이것도 다 통신사가 투자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가 가져가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강원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경상도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타링크랑 협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어선들 특히 수많은 어선들에게 스타링크를 같이 해서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시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겠네요. 네. 좀 어떻게 될지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그게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부는 대부분 기지국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일부만 위성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가지만 이게 5G, 6G, 어쩜 7G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는 하나의 민간 기업에게 국가의 통신망을 다 맡긴다라는 것은 분명한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방법이고 그렇다고 또 국방 쪽에서는 또 안 쓰기도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 나면 통신망이 두절되거든요. 지금 2025년에 워키토키 갖고 군인들이 통신한다? 워키토키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그보다 더 전환된 이거 진짜 단파로 AM 주파수로 지금 통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국방에도 요즘 인터넷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방산산업에서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더를 또 보완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을 갖다가 잡아낸다든지 또는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기능을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이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의 어떠한 앞으로 미래 국방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는 하나의 국방 기업으로도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서도 또 활용해야 되겠는데 좀 약간 경계심도 들고 그렇죠. 잘 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전체 그림이 싹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를 한번 실패했다고 하지만 계속 가서 이제 성공시킬 텐데 스타쉽을 성공시킬 건데 그게 저는 화성 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스타링크를 이 우주에 올리는데도 굉장히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그러면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 확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어쩌면 그 비용 효율성을 더 높이면서 가능성 높이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후